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올렸던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댓글에 있는 것 중에 답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 등 지금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돈보다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걸 봐서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자국의 돈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하냐면 환율이 박살났죠. 미국에서 그 돈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지금 터키도 그럴 위험이 있는 나라죠.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은 돈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담배 한 가치를 사려고 해도 심지어 뭐 자전거에 한 트럭만큼 돈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이 화폐를 대신하기는 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령 담배 한 가치가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내일이면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조차도 시중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됩니다만, 그런 나라의 화폐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미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그런 나라에서 사용돼서 다른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사용될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아니죠. 차라리 담배가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가치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한국의 부동산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 이틀 전 일요일에 올렸었죠. 일요일에 올렸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댓글 다는 것보다 그 댓글에서 의문시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2탄 2부 특집으로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부채가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하락한다. 자, 이거 이해하시죠? 두 번째, 부채 증가율은 최소 평균 대출 이상으로, 평균 대출 이율 이상으로 증가율이 늘어야 합니다. 왜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모든 부채,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부채 증가에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입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 만약에 한국의 평균 대출 이자율이 4%라고 한다면 4%만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본전입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으로 늘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율은 최소 평균 대출 이자율부터 늘어야 한다. 이 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한 가지 늘어야 돼. 부채가 늘어야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 만약에 인구가 동일하다면 한 사람이 어제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부채가 늘 것이고, 똑같은 돈을 빌린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 가능 인구. 저는 경제활동 인구라 표현하고 싶지만 그게 통계조사에 없어서 통계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5세까지 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왜? 대출을 받으면 결국 그 이 인구가 대출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1년 이후로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 이후에는 대출이 평균 전체 가계부채가 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1인당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되죠? 2번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한 사람당 똑같은 돈을 빌려서 그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금리가 좀 올라도 상관이 없지만, 한 사람이 지금보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가계부채가 늘어야 한다면 대출이자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현재 못 올리고 있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하셨습니다. 1인 가구 수 증가로 집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하고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 1인 가구 중에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결국 1인 가구도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1인 가구가 많아서 현재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맞는 거지만 1인 가구가 많아서 대출하고 상관없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게 1인 가구가 늘어서 대출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하지만 1인 가구가 많아서 가계부채 증가하고 상관없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죠. 결국 1인 가구의 역할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1인 가구가 늘었던 무슨 이유 때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많아졌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과거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굳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 자, 앞에서 했던 말씀이 있죠. 돈을 더 많이 빌리려는 사람, 똑같은 1인당 5천만 원씩 빌리는 사람 중에 이 빌렸는데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면 이때는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빌리면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더 많은 숫자가 이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는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돼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1인당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늘었을 때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나죠.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대출 금액이 큰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이 크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자율 11%다 5%다 과거에 높았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서 1인당 가계부채 부담 금액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는 금리가 좀 높아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준 2011년 이후에는 바로 그때부터 적용되지는 않았겠죠. 2, 3년 정도 시간차가 둔 다음에 그때부터는 가계부채가 늘기 위해서는 1인당 더 많은 액수를 빌렸을 것이고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지금 현재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한계 기업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늘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점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층에서 아파트를 사든 결국 모든 아파트의 가격은 극히 일부분만 현금을 가지고 살 뿐 거의 대부분은 부채를 조달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에 1인 가구가 있든 노령층 인구 아파트 사든 그게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인 가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투기 수요도 있었을 거고 댓글에서 얘기하시는 분처럼 1인 가구가 늘어서 대출을 받아서 사서 그 가계부채 전체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빌린 다음에 누군가가 내 뒤에 나타나 더 많은 금액을 빌린 사람이 나타나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 거 아닙니까? 내려서 파는 사람 없잖아요.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려고 할 때는 부채를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해서 이 아파트를 사야 되고 이 사람이 산 다음에는 가격이 또 올라야 되니까 누군가가 더 많이 빌려야 돼요. 근데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담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터지는데 그걸 저는 뭘로 봤다? 가계부채 전체 총액으로 봤다.
어느 나라와 우리보다 먼저 터진 나라들. 그랬더니 3배에서 4배 사이에 다 터졌기 때문에 한국도 이미 가까이 가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디플레이션, 뎁 데플레이션. 가계부채 증가 비율 자체, 그 증가율의 감소만으로도 위기는 시작된다. 그게 하이멀 민스키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축소되거나 증가율이 대출 이자율만큼보다 더 늘어나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건 언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가계부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하더라도 그 돈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때입니다. 이미 경상수지 적자가 6월인가 7월에 났었는데 한 달 가지고는 큰 의미 없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 결과는 환율에 반영될 거다. 결국 이 모든 결과는 환율에 반영될 거니 가계부채든 부동산이든 꼭지가 어느 점이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원달러 환율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댓글 제가 일일이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또 문의해 주시면 3탄, 4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